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구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엔비디아의 본사가 있는 산타클라라에 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때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는 등 파죽지세의 모습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은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장 뜨거웠던 주식 엔비디아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2024년부터 시작된 랠리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년간 10배 이상 오른 엔비디아 주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좀 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반도체 업계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CPU를 만드는 인텔과 AMD가 주류였죠. 하지만 5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테크 산업의 중심에 오면서 엔비디아는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내게 됩니다. 일찍부터 AI 산업의 가능성을 엿보고 생태계를 만들었던 것, 그것이 엔비디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엔비디아는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젠슨왕의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온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젠슨왕은 대만 출신으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이민 1.5세대입니다. 그는 9살 때 형과 함께 미국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보내졌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소년원 같은 가마원에 형과 함께 다녔습니다. 삼촌이 가마원을 평범한 학교라고 생각하고 보냈었다고 하죠. 부모님이 미국으로 건너와서야 가족들은 포틀랜드에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로 고등학교를 2년 일찍 졸업하고 1992년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 취업한 곳은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회사 AMD. 젠슨왕의 아버지는 에어컨 회사 캐리어에 다니던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그는 1960년대 우연히 미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때 두 아들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목표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됐죠. 그래서 젠슨왕의 아버지가 아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슨왕이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테니까요. 젠슨왕은 보기기였던 썬마이크로 시스템의 엔지니어 두 사람을 알고 지냈는데요. PC의 시대가 열리면 컴퓨터 그래픽용 반도체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세 사람은 함께 창업합니다. 그들이 타겟으로 한 시장은 바로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카드. 하지만 창업 이후부터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 만들었던 제품인 NV1은 25만 대를 만들어서 1000대만 팔리는 경이로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들고 있던 NV2는 포워드 텍스처 매핑이라는 기술로 엔비디아는 개발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일본의 콘솔 게임기 회사 세가와 같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세가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받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결국 젠슨왕 CEO는 쇼이치로 이리마지리 세가 CEO를 직접 찾아가 부탁을 하는데요. 공동 개발을 중단하지만 약속했던 개발비는 그대로 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세가는 개발비를 투자의 형태로 지급했고, 이때 받은 $500만 만든 NV3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엔비디아는 살아남습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결정적 순간 두 번째는 바로 세가의 쇼이치로 사장이 만들어줬습니다. 그가 개발비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NV3로 성공을 거둔 엔비디아는 1997년 내놓은 지포스가 대박을 내면서 상장까지 하고 게임용 그래픽카드 업계의 1위가 됩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와 달리 병렬 처리에 강한 자신들의 반도체를 GPU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 시장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게임과 그래픽 외에도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GPU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쿠다입니다. 쿠다는 GPU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언어부터 라이브러리, 개발자 툴까지 개발 생태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래밍이 CPU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반해 쿠다는 GP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생태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쿠다를 만든 것은 젠슨왕이 아니라 이연복이라고 하는 스탠퍼드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 GPU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2004년 엔비디아에 합류해 쿠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현재 쿠다의 아버지로 불리며 지금은 엔비디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다가 엔비디아에게 중요한 이유는 AI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모두 쿠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쿠다가 없었다면 엔비디아의 GPU는 게임용으로만 쓰였을 것이고 엔비디아는 그저 비주류 반도체 회사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7년
없다의 등장은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네 번째 결정적 순간, 이 순간은 젠슨왕이나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어낸 순간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이었죠. AI 업계에서는 이미지넷이라는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AI 연구자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서 서로의 연구를 촉진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탠퍼드대 페이페이리라고 하는 중국계 여성 교수가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거르는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가 오히려 이미지넷으로 잘 알려져 있죠. 2012년 열린 이 경진대회에 알렉스넷이라는 팀이 참여했는데요. AI계의 석학인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와 그의 제자 2명이 출전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알렉스였거든요. 힌튼 교수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렉스넷은 AI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게임용 그래픽카드인 지포스를 사용했습니다. 딥러닝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미 GPU를 사용하는 것이 CPU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학습 시간도 줄이고 성능도 좋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죠. 딥러닝의 폭발적인 성공은 곧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AI 개발에 뛰어들었죠. 2006년 알파고는 엔비디아 GPU로 학습을 시켰고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07년부터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장에 진출하는데요. 엔비디아의 GPU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슈퍼컴퓨터는 과학 연구나 기상 예측 같은 것이 주 용도였는데요. 딥러닝이 부탁하면서 AI가 슈퍼컴퓨터의 중요한 용도로 추가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 슈퍼컴퓨터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세상에 등장한 오픈 AI 챗봇 챗 GPT는 GPU에 대한 수요를 로켓처럼 쏘아올렸습니다. 챗 GPT는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생성형 AI인데요.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학습시키는 데는 더 많은 GPU가 필요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챗 GPT와 같은 AI를 만들기 위해 돈을 쏟아부으면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는 지금처럼 높게 도달했습니다. 챗 GPT의 등장이 엔비디아에게 중요했지만 그 전에 알렉스넷이 없었다면 챗 GPT도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엔비디아는 M&A에 꽤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2020년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가 일점 이슈 때문에 실패한 것이 유명하죠. 만약 이때 ARM을 인수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일찌감치 시총 1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RM 인수에 가려져 덜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의 M&A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3월에 인수한 이스라엘 기업 멜라녹스입니다. 멜라녹스는 1999년 설립된 네트워크 케이블 회사입니다. 현재 슈퍼컴퓨터는 컴퓨터 한 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백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케이블인데요. 멜라녹스는 슈퍼컴퓨터에 특화된 인피니밴드라는 케이블을 만들죠.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한 엔비디아는 GPU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중요한 부품들을 직접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특히 이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하면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 인수를 시작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슈퍼컴퓨터를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는 자체 DPU인 블루필드를 공개했고요. 2021년에는 자체 CPU인 그레이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CPU, GPU, DPU를 연결시키는 NVLink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GTC에서는 이런 모든 부품들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서버 컴퓨터 GB200NBL72를 공개합니다. 이전에는 델 컴퓨터, 슈퍼마이크로 같은 조립 전문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 고객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랩톱 시장에서 델, HP, 에이서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서버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것은 엔비디아 이름이 붙은 랩탑이 등장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5%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직접 모든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녹스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인피니밴드라는 기술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일단 멜라녹스가 오랜 시간 구축해온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또 멜라녹스의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할 수 있었죠. 현재 엔비디아의 CTO는 멜라녹스 출신의 마이클 케이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멜라녹스와 데이터 센터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만약 멜라녹스를 인수하지 못했다면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지금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투자자들 놀라게 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 멜로녹스 인수야말로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5번째 결정적 순간으로 어울립니다. 엔비디아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 젠슨 왕의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그의 주변 사람 혹은 그가 바탕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뻗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엔비디아에는 조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젠슨 왕 CEO를 여러 번 만나면서 느낀 것인데요. 그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는 애고가 강하고 적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젠슨 왕은 아무리 경쟁사라고 해도 좋은 말만 합니다. 그는 여러 테크 행사에 연사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객사든 협력사든 불러주면 아주 낮은 자세로 참석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죠.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뜨기 전에도 젠슨 왕의 행동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젠슨 왕의 토탈함과 선함이 그에게 맞는 조력자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닐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최근에 엔비디아를 다룬 책 엔비디아 웨이를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 엔비디아만을 다룬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책에 엔비디아와 젠슨 왕 CEO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뷰 이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